10주년의 해외여행 준비법. 짐 싸고 짐 싸고 짐 싸고 눌러 싸고 출발! 이 안 된다. 잠깐, 정말 다 챙기셨나요? 이제는 해외 안전 정보까지 챙기세요. 더 편안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외교부. 청춘 남녀의 해외여행 준비법. 놀고 사고, 놀고 사고, 놀고 사고, 놀고 사고. 출발! 이 안 된다. 잠깐! 정말 다 챙기셨나요? 청춘들이여, 이제는 안전까지 챙겨라. 더 즐거운 여행이 시작될지니. 외교부. 안녕하세요. 라이브 우파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 대통령의 프랑스, 영국, 그리고 벨기에 EU 본부 순방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총 5번째 해외 순방이었는데요. 매번 이렇게 해외 순방을 할 때마다 라이브 우파에서 집중 조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유럽 3개국과 EU와의 정상 외교를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외교부 하태혁 유럽국장님께서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직접 이번에 동행하셨잖아요. 네네. 네. 6박 8일 동안 굉장히 바쁘고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를 하셨겠어요. 네. 네. 사실은 업무 실무자를 담당하는 총 책임자로서 유럽국장으로서 공식 수행원으로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네. 네. 많은 얘기 재밌게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대 많이 되고요. 자, 서유럽에 참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유독 프랑스, 영국, 벨기에 이렇게 3개국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 정상 외교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한 가지 이유만 또는 그냥 어떤 나라를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나라를 가야 할 필요성, 또 그 나라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떤 성과가 있는 건지를 다 사전에 검토를 하고, 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필요도 있지만은 결국 상대국하고 하는 게 외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상대국에서 또 오해야 되는 거고, 네. 또 상대국에서 우리나라를 또 오시라고 또 해야도 가는 게 정상 외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서 결정을 했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 왜 프랑스, 영국, 또 그다음에 벨기에, 또 EU를 갔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네. 결국 이제 프랑스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영국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보다 더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상 외교라는 것은 국가 이익을 실현시키는 외교의 어떤 마지막에 집합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우리의 신정부가 어떠한 목표로 어떠한 외교 목표를 추진하고 있느냐를 한번 보면은 프랑스를 왜 가야 되는지, 영국을 가야 되는지 조금 거기에 대해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 알다시피, 여러분도 잘 아시피 우리의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창조경제, 또 문화융성입니다. 즉 그 말은 이제는 뭔가 신성장 동력을 좀 창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 국정과제를 또 만들었고, 또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그러한 우리 외교부 또 그런 정상 외교 차원에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아시피 문화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영국은 저희들이 이제 창조 경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창조 산업 또 창조 경제란 말은 영국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창조 산업에 있어서 선도국,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제 가서 뭔가 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이제 그러한 기본적인 준비가 시작이 됐었고. 네. 그러면 이유는 왜 가느냐? 이유는 아다시피 세계의 가장 큰 소위 경제 통합뿐만 아니고 정치 통합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하나의 엔티티입니다. 네.
잘 아시피 이번에 크로아티아가 또 이제 저기 EU에 가입했기 때문에 28개 나라가 됐고요. 또 그러한 큰 엔티티, 세계 중심의 축을 본다면은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또 러시아도 있고 또 뭐 일본 정도도 또 하나 유럽을 이루는 하나의 큰 축이다.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우리나라 정상께서 또 EU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라를 선정을 했고요. 벨기에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 조그만 나라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경상남북도 정도, 하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면적이요. 면적이. 네. 그렇지만은 세계 그 경제 그 수출 정도 보면은 네. 저희들이 제가 좀 잠깐 좀 스테이트 예. 보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세계 8위입니다. 교역에.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내가 세계 7위 정도 되는데 벨기에가 12위입니다. 규모는 작은데 예, 굉장히 그렇죠. 자, 그런 역할을 차원에서 하네요. 또 그다음에 화학이라든가 예. 또 기계공업에 대해서 굉장히 발달돼 있고요. 예. 또 그 또 산학 협력 같은 게 또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조그만 나라 또 유럽의 탄탄한 중견국을 또 저희들이 가서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준비했고요. 또 하나 좀 말이 길어지지만 이러한 우리 쪽의 필요성도 있지만 또 아까 모두의 말씀드렸듯이 또 이들 나라가 우리를 또 필요로 했습니다. 네. 저기 영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국빈 방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번 정도밖에 초청하지 않는데 저희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자마자 얼마 안 되고 또 되자마자 초청을 했어요. 국빈 초청을 사실은. 네. 물론 이제 대외적으로 발표는 좀 늦게 했지만은 또 초청을 먼저 했고 네. 또 프랑스도 저희들 그 대통령께서 그 이제 저기 정부 출범할 때 신정부 출범할 때 특사로 와서 또 초청을 하셨고 네. 또 그런 차원에서 이유는 해마다 저희들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EU 쪽에 그러니까 또 상대국 쪽에서의 또 필요한 원하는 거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다 종합해서 네. 이러한 그 세 나라와 EU를 이번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 서로 양국 간의 수요와 요구가 맞닿은 네, 결과라고 맞습니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번 서유럽 순방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의의가 무엇이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결국은 이제 왜 갔느냐라고 네. 또 어떻게 가게 됐느냐 하는 거와 바로 직접적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결국은 이제 성과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목표를 두고 가는 거고 네. 또 우리나라를 받아들이는 그쪽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정상을 초청하면서 또 그들이 원하는 것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거와 그들이 원하는 게 서로 맞아서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해서 호혜적인 또 그러한 협력 관계를 맺었고 또 구체적인 어떤 사업들도 이야기를 할 것이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정리해 보면은 한 4가지, 한 5가지 정도로 말씀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사회자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결국은 이번 올해 신정부 들어서 이번 유럽 순방은 미국 또 중국 또 G20 또 다른 APEC 또 아세안 그리고 이제 동남아 그 베트남 네. 인도네시아 가고 이제 올해로서는 이제 밖에 나가시는 정상회교의 마지막 네. 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미를 네, 장식했다고 대미를 볼 그렇게 수 할 수 있겠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보통 경우에 통상적인 경우에 그 새로운 신정부가 들었으면 첫 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4강외교에 이렇게 좀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떤 이슈 면에서도 또 한 신정부를 시작하는 차원에서는 먼저 그걸 좀 다듬어야 또 어떤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 신정부의 첫 해에 바로 이 유럽의 주요국을 그것도 EU 엔티티까지 가게 됐다. 바로 그 말은 신정부의 첫 해에 우리의 외교의 중심의 어떤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권역들을 다 가서 네. 마무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외교 정상 외교 큰 차원에서 보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유럽 차원 이번에 이제 네 나라에 갔다 오고 또 EU 쪽 갔다 오는 그런 성과를 말씀한 5가지 정도를 제가 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창조 경제 또 문화 융성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나라를 갔듯이
결국은 이번에 가서도 차원 높은 좀 고품질의 세일즈 외교를 해봤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까지도 다른 나라하고 다른 차원의 여기 동남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차원의 세일즈 외교였다면 네. 이번에는 다른 차원의 세일즈 외교였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창조경제 관련해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신성장 동력을 창출을 했다. 그다음에 문화창조 산업의 협력을 좀 더 구체화했다. 네. 이러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빠질 수 없는 건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왜 영국이 국빈 방문을 초청을 했고 왜 프랑스가 그 신정부에 들어서자마자 우리 대통령께 초청을 하셨는가 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이라는 큰 나라가 아다시피 영국하고 프랑스는 또 그 유엔의 상임 이사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정상을 바로 첫때 초청을 했다. 그 말은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죠. 흔히 이제까지 흔히 이제 국제적 이상이라든가 또는 우리의 국가의 품격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보다는 제가 볼 때는 글로벌 파트너. 네. 이제는 국제 이슈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국제 이슈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글로벌 파트너로서 인정을 받은 어떤 그러한 구체적인 또 협의도 있었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정부의 또 국정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는 소위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또 신뢰 외교의 가장 기본이지만 네.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동북아 협력 구상 또 나아가 유라시아 이니시애티브에 대해서 소위 EU 전체 28개국 플러스 28개국 또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상임이사국 두 나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의 지지를 확보했다. 네. 또 이런 게 또 하나의 성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하나 조금만 더 부탁드리면은 프랑스 관련해서는 우리가 공동 언론 발표를 했어요. 예. 이제 프랑스 이야기 들어가면 조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영국하고는 특이한 것은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소위 포괄적 창조적 동반자라고 이 창조적 동반자는 저희들이 말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영국 측에서 우리나라 양국 간의 관계를 그렇게 규정을 해가 왔었어요. 굉장히 네, 우리로서는 반가운 일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담은 또 공동 성명을 또 발표를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유는 이번에 50주년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애교 관계를 네. 맺은 다음에 50주년이 됐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그래서 공동 소위 선언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별도로. 네. 정상회담이 끝나면 공동 언론 발표를 하는데요. 네. 그와 별도로 공동 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또 재밌는 게 그쪽에서 우리를 하기를 전략적 동반자 파트너입니다. 지금 현재는. 네. 그런데 이제는 최적의 파트너다. 영어로 내추럴 파트너다. 뭐 타고났다. 우리 파트너이다. 타고날 수밖에 없다. 파트너일 수밖에 없다. 네. 뭐 이런 용어를 또 EU 쪽에서 또 같이 이렇게 쓰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협정도 여러 개 맺었고 또 MOU도 많이 맺었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성과도 있었다. 구체적인 성과도 있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글로벌 파트너로서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대통령 본인이 여성 대통령으로서 동아시아의 동북아시아 첫째 여성으로서 또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고 결국은 말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세계를 같이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파트너로서 네. 또 같이 신뢰를 구축했다. 뭐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앞으로 네. 또 풀어나갈 이야기들 기대가 되고요. 또 총체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렇게 서유럽 순방 같은 정상외교를 준비할 때 외교부 유럽국에서는 또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준비를 차근차근 하시는지요? 네.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통상적으로 정상 외교는 기본적으로 어떤 외교의 꽃입니다. 네. 흔히 이제 우리가 오케스트라라고 뭐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어요. 일종의 PD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크게 이제 그 정상회의를 하게 되면은 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말을 할 건지, 네. 무엇을 할 건지 내용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프로토콜, 흔히 말해서 의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전체를 어떤 것에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가, 어떤 내용을 할까 하는 것은 일종의 PD 역할처럼 네. 그 내용을 담고 또 뭐 이번에는 그러면은 프랑스어는 공동 언론 발표문을 하자. 네. 뭐 이런 생각들, 그럼 공동 성명을 하자. 뭐 이런 생각들을 결국은 어떤 프로듀스처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소위 프로토콜 차원에서는 저희 이제 우정국이 열심히 담당하시고요. 네. 그 내용은 바로 저희 이제 지역국이 한다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어떤 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 이 유럽의 이 세 나라와 EU를 간다고 결정을 하고 하는 전부터 네. 왜 이 나라를 가야 된 건지부터 저희 지역구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가게 결정됐을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 사업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하고 그 금융 MOU를 한다. 그러면 저희 애교부가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관계 부처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아젠다가 있으면 그 아젠다 세팅도 하고 예. 그 아젠다를 실행하는 또 그 준비하는 또 관계 부처하고 협의도 같이 해야 되고 네. 또 그런 부분을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준비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겠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네. 이제 일반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아실 때는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영국 간다 하는 거 아마 두세 달 전에 이제 아시고 보통 한 달 전에 아시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는 당연히 이제 정상 외교는 바로 대통령이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가서 저쪽 상대방 정상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네. 그럼 또 자료를 또 만들어 드려야겠죠. 네. 자, 그게 이제 저희 지역국에서는 가장 힘든 작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젠다 세팅을 했고 의제를 세팅을 했고 성과 사업을 모으고 이런 것들 다 정리한 다음에 그 정리된 것을 하나의 자료로 이제 만들어서 대통령께 이제 보고를 드리는 거죠. 물론 이제 청와대를 통해서 이제 저는 청와대에서 또 스크린도 하고 네. 보고를 하지만 기본 매트리얼은 기본적인 자료는 다 이제 저희들이 하고 네.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이제 실질적으로 또 정상 외교를 가서 현장에서 또 필요한 자료 같은 것도 저희 지역국에서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다 또 중요한 것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뭐 끝나고 그냥 둘 수는 없게 않습니까? 그러면 끝나고 어떤 일을 앞으로 해야 될지 후속 조치도 또 지역국에서 하고 그래서 지역국이 다 정리를 해서 정상회담 결과는 이렇다 하는 것도 관계부처에 다 알려주고 네. 또 총리실도 보고하고 또 청와대도 보고하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계속 팔로우를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정말 외교부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도 참 많은데 네네. 이제 또 수능을 갓 치렀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외교부에 관심 있는 학생들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아무래도 좀 구체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이제부터는 각 나라 순서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창조형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라고 합의를 했다고요. 구체적으로 이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효과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창조 경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창조 경제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새로운 일자리 또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자라는 목표 하에 네. 기존에 있는 어떤 산업뿐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문화적인 어떤 콘텐츠라든가 또 새로운 어떤 콘텐츠를 과학기술 특히 IT 같은 과학기술하고 융합을 시켜서 네.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또 그에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바로 창조 경제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프랑스는 아주 최적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문화 자체도 굉장히 그 풍부한 네. 콘텐츠가 면에서 아주 풍부하죠. 풍부하죠. 예. 그러면 그런 콘텐츠를 문화 청정 가는데 콘텐츠가 풍부한데 저희들이 뛰어난 ICT 또 산업 기술력을 이렇게 융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것을 창출한다면은 네. 바로 그게 바로 미래 산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프랑스에 도착하시자마자 했던 일정이 바로 이제 드라마.
코리아 드라마 네.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국에 가서는 또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영화제도 가셨고 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또 하나 정상 회담에서도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애니메이션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리나라가 애니메이션을 프랑스하고 좀 하려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랑스가 좀 도와줄 게 많이 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네. 어쨌든 그런 말씀까지도 하셨고 네. 그런 분을 했었고요.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프랑스는 또 하나 이런 문화 그런 부분뿐 아니고 최근에 이제 미래 신산업 지원 정책이라고 지난 9월달에 어떤 그 프랑스 정부가 이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4대 분야를 정했는데요. 에너지 전환, 소위 말해서 이제 미래형 에너지로 친환경 친환경 에너지로. 예.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그래서 아날로그를 이렇게 디지털하는 거. 네. 또 헬스케어, 그래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헬스케어, 그다음에 교통 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해서 미래 신산업이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한 37억 정도 유로, 37억 유로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이걸 들여다 보면은 그 내용들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창조 경제에 추구하는 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예, 많이 있어요. 그러네요.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공동 언론 발표문에 앞으로 프랑스하고 저희 한국하고 한 6개 분야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자라고 한 게 미래 친환경 네. 자동차 부분, 예. 또 보건제약 부분,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그 농식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식품. 네. 그리고 그냥 농식품이라는 게 물론 이제 그 밭에서 경작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네. 이건 좀 어플라이된 그런 농식품 기술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고. 과학기술이 접목된 것이요. 그다음에 예. 이제 로봇. 네. 그런데 또 스마트 그리드 그런 분야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자라고 합의를 했고요. 네. 또 하나의 그 저희 이번에 신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창조경제와 함께 중요한 부분이 결국 창조경제를 잘할 수 있는 건 결국 벤처지 않느냐, 벤처 기업이지 않느냐, 결국 중소기업이 네.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이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도 네. 이번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 관련해서 좀 R&D, 소위 말해서 R&D를 한 5개 분야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자라고 또 합의를 했습니다. 예. 어떤 그게 이제 분야인가요? 바이오 의료 부분, 네. 또 에너지 환경, 그다음에 아까 말한 로봇 자동차 기계도 한번 같이 해보고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재, 나노 산업 부분, 또 정보통신 이렇게 R&D를 해보자 이렇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합의 사항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좀 후속 조치가 잘 되면은 서로가 윈윈하는 그러한 협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기대를 해봅니다. 네, 우리나라가 강점인 부분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서로 도움이 참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을 계기로 양국 기업인들이 좀 상호 진출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젊은이들은 프랑스에 취업을 하거나 또 인턴으로 나가거나 뭐 이런 그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이런 편의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사증 절차가 개선이 된다고요. 네, 네. 어떻게 좋아지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프랑스에 이번에 가게 될 때 우리 기업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기업인들하고 교민들에게 애로사항이 가장 큰 게 뭐가 있느냐 했더니 거의 이구동성으로 사실은 그 사증이 물론 비자 면제는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원래 비자 면제가 돼 있더라도 현지에 가서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또는 기업 활동을 하려면은 결국은 별도의 사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기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프랑스는 좀 까다로워서 그게 한 3개월 정도 걸렸답니다. 그러면은 비자 면제가 보통 한 90일입니다. 그러면은 90일 동안 사증 면제를 받죠. 이제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제 입국을 했다 하더라도 네. 그 새로운 사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넘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기간이. 예, 그러다 네. 보면은 결국은 다시 또 그 출국을 해서 제3국을 가거나 네. 아니면 뭐 서울까지 다시 날라와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불편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서류 자체도 굉장히 까다로운 게 있어서 그 부분을 가장 애로사항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예. 또 사실은
한 몇 년 좀 된 이야기여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좀 개선이 좀 덜 돼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 가는 걸 기회로 해가지고 네. 저희들이 좀 강하게 이야기했고 예. 프랑스도 또 자기들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2004년까지는 이거를 좀 해결하는 그런 협정을 맺자. 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고요. 내년까지 한번 거예요? 해보자. 네. 네, 그랬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내년까지 이제 협정을 맺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내년까지 그 협의를 시작하더라도 네. 그 전에 네. 한 3개월 최소한 기간 한 1개월 정도 단축을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조치가 되면 네. 아무래도 저희들이 현재 지금 진출해 있는 우리 한국의 기업인뿐 아니고 거기에 또 하나 기업인뿐 아니라 인턴 사증도 좀 같이 해보자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 절차 때문에 좀 여러 나라를 왔다 갔다 해야 한다면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물론 당연히 그렇고 그럴 수 굉장히 있죠. 네, 힘들 부분이 있을 텐데 좋아진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 대통령이 또 경제인 간담회에서 프랑스어로 직접 연설을 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지난 중국 방문 때도 역시 중국어를 하신 적이 있고요. 이렇게 방문하는 국가의 국민 그리고 또 문화에 대한 존중이자 배려가 아닌가 이런 평가들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직접 국장님께서는 외교관으로 지금 20년 넘게 생활을 쭉 해오고 계신데 자, 이렇게 현지 언어로 아무래도 소통을 시도를 할 때 효과가 굉장히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이 행사를 준비하다가 이제 감기에 걸려서. 아유, 그럼요. 요즘 또 한절기여서 네, 건강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사실 일반 일이라도 예. 저희들이 가끔 TV를 볼 때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말을 하게 되면은 네.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친근하죠. 네, 그리고 네. 그냥 옆집 아저씨 또 뭐 이렇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결국 외교관의 기본이 이제 그 외국어를 한다는 것은 결국 그 나라를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 외교관이지만 또 그 나라 분들과 네. 또 친하게 지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나라 언어를 한다는 건 그 자체가 바로 벌써 다가서고 서로 또 그쪽에서 또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좀 중요한 매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차원에서 정상께서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특히 프랑스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나라에 가서 또 프랑스어로 직접 또 이번에는 경제 행사였습니다. 그것도 또 프랑스어로 연설하셨다는 그 자체.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잘 아시다시피 또 대통령님께서 개인적으로도 프랑스하고 또 인연이 있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나라에 가서 프랑스어로 연설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그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감동적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예. 또 끝나고 나서 그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그 소위 영어로 하면 한국말로 하면 아주 훌륭했다 이런 반응을 또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자체로서도 또 훌륭한 또 프랑스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이번에 성과하는 데서 굉장히 좀 그 큰 도움이 됐지 않았나 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TV에서 뭐 외국인 스타들이 와서 안녕하세요, 뭐 고맙습니다 이런 말만 해줘도 맞습니다.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훨씬 친근하게 다가서는데 심지어 모든 연설을 다 풀로 프랑스어로 하셨기 때문에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영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프랑스에서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요. 곧바로 영국을 향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초청으로 방문을 한 것인데 이번 영국 국빈 초청이 갖는 의미 아까도 말씀을 잠시 해주셨지만 좀 더 짚어주실 부분이 있다면요. 네, 10년 안에 2번이나 방문하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영국의 저희 대통령 자격으로 국빈 방문을 하신 분은 이제 2004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처음이시고 네. 이번에가 2번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2004년이니까 거의 10년이 좀 덜 된 그 기간에 이제 2번이나 가게 되는 거건데요. 네. 결국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은 그만큼 우리가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여성 대통령인 우리 대통령께
또 영국 쪽에서도 높이 평가를 한다는 그 자체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이 우리한테 갖는 각별한 그런 관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반영하지 않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특히 이번에 가서도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아주 편하게 이렇게 잘 대해주시고 아주 극진하게 또 그냥 일반적인 정상도 있지만은 정상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좀 굉장히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여왕과 여 대통령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또 조금 더 특이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 영국 국빈 방문에서 영국 왕실이 국빈에게 제공하는 화려한 의전 그리고 예우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 행사 영상이 저희에게 직접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형식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예, 네. 어떤 순서로 쭉 진행이 됐는지 영상 보시면서 지금 말씀해 주시면 이제 될것 같아요. 저 순간에 저도 저 옆에 있었는데요. 예, 저기 일단 A4가 그린파크와 런던 타워에서 A4를 발사합니다. 예. 그렇게 되고 환영 인사하고 방금 인사 교회는 끝났고 A4 연주 끝난 다음에 의정단 사회리까지 끝나고 지금 현재는 이제는 그 마차를 타고 버킹엄 궁으로 지금 들어가는 향하는 모습이군요. 그런 버킹엄 궁에 도착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버킹엄 궁에 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고 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직접 이렇게 방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받았던 선물이라든가 그리고 영국 왕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소장품들 네. 또 저 한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받은 것들 이렇게 다 소개하고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영국 국빈 방문이 1년에 2번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올해는 2번째로 방문하게 된 거겠네요. 네, 저 네. 장면은 이제 국빈 만찬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국빈 만찬. 160명 정도가 규모로 이루어졌고요. 저희 대표단을 포함해서 저희 쪽에서는 한 26명 정도 초청을 받았고 나머지 분들은 그 영국의 왕실 인사부터 시작해서 네. 네, 준비된 영상 여기까지인 것 네,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 계속 해주셔도 됩니다. 네. 굉장히 네. 화려하네요, 전반적으로. 네, 네. 우리 대통령이 네. 입은 한복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네. 국빈 만찬 같은 경우에는 뭐 3주 전부터 준비를 시작한다고요. 아주 네, 정말.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네. 원래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공식 환영식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버킹엄 궁으로 들어가셔서 네. 버킹엄 궁에서 이제 체류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킹엄 궁에 이제 체류하시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찬장으로 이동을 하시고 네. 오찬하시기 전에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은 이제 선물 교환도 하시고 네. 또 그 저희들이 선물했던 걸 이렇게 보여주고 또 여왕의 선물도 이렇게 보여주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찬을 갔는데요. 오찬은 좀 소규모로 합니다. 예. 주로 왕실 인사하고 저희들 공식 수행원 이렇게 좀 소규모로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오찬을 하는 그런 게 되고요. 네. 그렇지만 이어서 이제 국빈 만찬을 아까 화면에 나왔듯이 한 160명 규모인데 굉장히 이제 화려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직접 그 제가 알기로는 왕실에 속한 그 셰프가 네. 직접 요리를 하고 메뉴도 직접 여왕께서 직접 이렇게 챙기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국빈으로 오신 분에게 여왕 차원에서 최대한 호의와 최대한 그 배려를 대접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빈 만찬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영국의 우리
학생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게요. 어학연수 간 학생들도 참 많고요. 뭐 유학 간 학생들도 정말 많고요. 또 일반인들, 우리 국민들도 영국의 문화나 이런 여러 가지 나라의 자체에 대한 관심 참 많은 편인데 현재 분야별로 두 나라 간 교류 현황이 좀 어떠한지 하나하나 좀 알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로 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유학하면 주로 미국을 많이 가긴 하는데요. 네. 사실은 영국을 좀 사람들이 많이 또 가는 편이지 않습니까? 특히 영어 연수 부분은. 네. 제 스스로도 이제 저기 애교부 들어와서 연수를 영국에서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옥스퍼드에서 했었는데 네. 그 점들은 이제 영어 연수를 많이 가는데요. 그 통계 숫자를 보면은 아마 미국, 중국 뭐 이렇게 해서 아마 6번째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한 12,000명 정도 어학연수를 포함해서 네. 지금 한국 유학생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또 하나는 영국은 교포사회 면에서 볼 때는 유럽 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재외동포들가 체류하고 있습니다. 예. 약 한 4만 5천 명 정도 그렇게 체류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어학연수 유학 관련해서는 아까 저기 대학생들 좀 하고 하셨는데 네네. 하나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워킹 할리데이라고 영국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만 해도 한 거의 400명 정도 워킹 할리데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영국을 방문했고요. 네. 그래서 올해 또 내년부터는 이게 거의 배 가까이 좀 증가하려고 한다는 그런 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는 학생들 꼭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연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의 협력 방향을 담은 공동 성명 채택을 했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한국과 영국 간에는 또 어떤 분야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제 그 하나의 문건을 만든다는 것은 그냥 뭐 잘해보자 이런 문건이지만 이번에 이제 공동성명을 만들면서 그 안에 구체적인 이제 사업들을 이렇게 포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영국에 갔을 때 이제 이번에 그 채택한 공동성명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협력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그 포괄적, 창조적 파트너십이라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파트너 부분을 한 5, 6부분 정도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은 영국이 창조 산업의 선도국으로서 결국은 창조 경제 부분에 그 과학기술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다는 차원에서 네. 이번에 MOU를 전부에서 한 23개 정도 맺었습니다. 그 중에 11개는 금융 분야고요. 예. 나머지 12개 정도가 그 과학기술 또 ICT 분야, 기초과학 분야에서 협력을 해보자 해서 예. 그 영국의 과학협회하고 우리의 대학 또 그 영국의 유명한 임페리얼 대학, 그 대통령도 가셨습니다. 네. 하고 또 우리 대학 또 거기에 또 옥스퍼드 대학하고 또 우리 키스트 이런 부분에 MOU를 많이 맺었습니다. 예. 자,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어떤 파트너로서 어떤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영국에 이번에 방문해서 가장 특이한 성과 중에 하나가 지금 유럽 내에서 영국이 우리의 제2의 교역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또 투자 역시 제 2번째 파트너인데도 그것을 지금 현재 한 교역 규모로는 112억 불 정도 되고 그리고 투자는 한 200억이 좀 넘습니다. 네. 그것을 한 2020년까지 그걸 2배로 한번 해보자. 조금 영어로 좀 하면 앰비셔스 하긴 한데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양국이 하여튼 2020년 되면 네. 2배 정도로 한번 네. 해보자. 이런 일단은 두 양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확인한 예, 것만으로도 그렇죠. 예, 또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영국에서 중요한 부분은 금융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소위 런던 시티 네. 이번에 그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로드 메이어 행사라고 있습니다. 그게 로드 메이어 오브 런던 시티입니다. 런던 시티라는 것은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런던 시티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금융센터가 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소위 이제 뉴욕
그 다음에 한 런던 정도 되는 세계 금융 시장이 런던이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바로 그 런던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11개의 MOU를 맺었습니다. 금융기관 간에. 그래서 금융의 허브인 영국과 또 금융협력 파트너를 맺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은 지난번에 헤이그 국무상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외교 장관이 아니라 국무장관 외교 장관이 왔는데 그분이 오신 게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 네. 저희 장관님께서 주최했던 이번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 네. 10월달에 있었던 거 네. 거기에 이제 오셨는데 그 영국의 바로 그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를 바로 주장했던 게 바로 헤이그 장관입니다. 영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는 헝가리에서 했었고 네. 이제 결국엔 3차가 저희 이제 나라에서 한 건데요. 그리고 인권, 또 사이버, 또 그리고 기후변화도 있지만 이번에 또 영국에 가서 했던 게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하나 맺었습니다. 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영국을 제가 소개해드릴 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G8 또 멤버고 하는데 네. 요즘에 영국이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 안보 또 기후변화 인권 이런 주요 국제 이슈에 있어서 소위 글로벌 아젠다를 세팅하는 네.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저희들하고 좀 같이 해보자 라고 지금 저희들하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온 헤이그 외교 장관도 저희 장관이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맺은 그 공동 성명에서도 기후변화 공동 성명을 같이 채택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 분야 또 중동 문제에 대해서도 또 협의를 같이 해 나가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협력을 해 나가자라고 또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분야들이 이제 영국과 앞으로 또 협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조목조목 분야별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에 파병을 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당시 그 자료를 보니까 5만 6천여 명의 병력을 보내왔고 그중에서 1,078명은 좀 안타깝게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이 참전한 16개국 중 유일하게 참전 기념비가 영국에 없었다고요. 이번에 세우고 돌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의가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이번 행사가 기공식이 진행이 쭉 됐는지 갔다 오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을 보였던 행사입니다. 예. 참전 기념비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아시고 대통령께서 직접 저희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제 관계부처한테 이야기하면서 유일하게 방금 저기 사회자분도 말씀하셨듯이 네. 유일하게 어떻게 참전 신유국에서 참전비가 없냐. 그러게요. 그렇게 해서 네. 저희들이 이제 보훈처 또 협력도 얻고 보훈처 지원해서 보훈처 예산을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참전비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 과정에서 사실은 특히나 저보다 더 중요한 건 올해가 또 그 정전 6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유럽 순방 중에 또 하나 저희들이 아까 성과 여러 가지 큰 성과를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저희 빼먹을 수 없는 것은 결국 프랑스, 영국, 벨기에 모두 우리의 참전국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우리 참전국에 가서 60년 지난 오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바로 이렇게 60년 동안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 또 경제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토대가 바로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희생했던 그들 나라의 그 참전국의 젊은이들의 희생이었다. 네. 그래서 그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할 때마다 각 나라마다 제일 먼저 한 행사가 바로 참전기념비에 가서 헌화하는 행사였습니다. 네. 프랑스에 가서도 그렇고 벨기에 가서도 그렇고 그래서 당연히 영국에 가서는 네. 기공식을 하게 되었고요. 예. 또 하나 그 과정에서 영국 측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영국도 그러한 또 그 큰 의미를 또 잘 이해를 하고 국방부 앞에
그 영국의 템스강 바로 국방부 앞에 네. 원래 그 참전 기념비들이 다른 나라 기념비 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굉장히 좋은 위치에. 예, 위치에 거기를 이제 그 시티가 이제 거기에 소속한 시티가 웨스트민스터 시티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런던 시티처럼 예. 시티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라고 할까요? 네. 그거에 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 허가 과정에서 영국 쪽의 정부에서 많이 도움을 줬고요. 네. 또 그 웨스트민스터 그 시 자체도 저희들한테 많이 도움을 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러한 그 의미 있는 참전기념비 기공식을 하게 됐고요. 네. 직접 대통령께서 삽을 이렇게 떴습니다. 찻삽을 네. 떴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했는데요. 그 행사에는 이제 최근에 왕손을 난 그 윌리엄 왕세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엘리자베스의 손자의 손자를 낳는 그 윌리엄 왕세손이 캠브리지 공작이라 그럽니다. 예. 그분이 공작으로는 캠브리지 그분이 직접 나왔고 또 글로스터 공작도 나왔고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 직접 나오고 또 외교부의 그 스와이어 그 국무상이 또 직접 나오고 해서 직접 행사를 했고요. 대통령님께서 그 참전 기념비를 기공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짧게 연설을 하셨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찻삽을 이렇게 하고 그 옆에다 모형을 또 만들어 놨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형을 또 공개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아주 의미 있고 또 뜻깊은 행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자, 영국에서 4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나요? 이제는 벨기에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영국 국빈 방문 후에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에서 한 EU 정상회담 그리고 한 벨기에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먼저 EU 얘기부터 해볼게요. 우리나라 외교에서 EU가 갖는 비중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EU는 제가 좀 표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말했듯이 벨기에가 세계 무역의 12위라면은 네. 우리 한국은 8위 정도 되는 건데요. 네. EU는 세계 그냥 1위예요. 네. 그냥 그러니까 GDP도 세계 1위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도 세계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중국, 미국 이렇게 돼 있고요. 교육 같은 경우도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4번째, 일본도 5번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28개국이 모인 하나의 경제적 엔티티뿐만 아니고 또 정치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대외관계청을 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대외 정책도 또 독자적인 그런 정책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EU 자체는 국제적 위상이나 비중은 제가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 네. 우리 차원에서도 한국으로 들어온 투자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그럼 물론 이제 우리의 수출 시장으로서는 한 4번째 정도 됩니다. 더 큰 시장이 이제 중국도 있고 또 동남아도 있고 하지만은 네. 우리가 4번째 수출 시장이라는 게 또 하나 저희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경제적뿐만 아니고 중요한 건 EU는 저희들한테 제가 50년 됐다고 말씀했는데 2개의 필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경제적 필라가 있고 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정치적 축이 있는데요. 예. 경제적 축은 저희들이 2010년에 아시다시피 FTA를 맺었어요. 그래서 한EU FTA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들이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라고 해가지고 기본 협력 협정이라고 있습니다. EU가 이제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할 때 기본 협력 협정을 맺는데 아시아에서 한 3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한국, 중국, 일본밖에 없는데요. 기본 협력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FTA와 기본협정 협정에 따라서 한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금 한 2년 정도 되고 있고 그래서 해마다 네.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EU 측에서 이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좀 넘어서서 이전 정말 내추럴 파트너다라고 네. 할 정도로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내추럴 파트너가 됐는데 그간 50년 동안 쭉 수교를 해왔잖아요. 한국과 유럽연합 관계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더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50년 전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63년이지 않습니까? 예. 63년에 이제 수립했는데 당시에 63년에 EU 역시 28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네. 결국은 EU도 한
전에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6개 국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시에는 소위 EEC라 그래가지고 주로 경제 공동체였었습니다. 네. 처음에 6개 나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EU 자체도 발전하는 단계에 있었고 또 한국 역시 50년 전 63년과 지금 한국을 비교하면 너무나 다른 나라죠. 완전히 다른 나라가 네. 됐듯이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해서 결국 EU도 발전되고 또 한국도 발전되고 그런 네.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에 FTA도 맺고 또 기본 협정도 맺고 전략적 담보장관으로 격상되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EU를 대상으로 어떤 외교를 추진하실 계획을 외교부에서 갖고 계신지요? 그래서 결국은 한 나라나 어떤 엔티티하고 외교 관계를 맺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국가는 이렇습니다. 하나 외교라고 하는 것은 정치 분야가 있고요. 경제 분야가 있고 또 사회 또 문화 분야가 있고 네. 또 인적 교류 영사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외교부도 구조가 그렇게 돼 있듯이 네. 결국 한 나라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려면 이 모든 부분이 다 같이 발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나라는 정치 부분에도 발달할 수 있고 경제 부분에 발달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결국 이 한 나라와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다 섹터들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EU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엔티티죠. 어느 하는 국가가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저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또 다른 디멘전이 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앞으로 대EU 차원은 양자 차원에 그래서 FTA를 보다 더 상호 회의적인 방향으로 이행해 나가고 또 기본 협력 협정에 따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따라서 또 양국 간의 정치 안보라든가 승전력 동력, 환경 분야, 또 뭐 여러 가지 경제 분야를 또 하는 또 하지만 또 하나 넘어서는 지역 차원까지 저희들이 이제 넓힐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이제 글로벌 파트너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듯이 예. 결국은 상호 관심이 있는 분야가 저희들의 한반도, 동북아, 또 EU 쪽에서 중동, 아프리카 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 쌍방하게 협력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이걸 넘어서서 소위 흔히 말한 글로벌 아젠다 차원에서 대테러라든가 아까 말한 사이버 안보, 네. 또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서도 EU와 협력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양자 차원, 또 지역 차원, 또 글로벌 차원에서 네. 우리 EU와 협력을 해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순방에서 한EU 정상회담 가장 큰 성과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한EU 공동선언의 기초에서 얘기를 나눌 수가 있겠죠. 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너무 많은 말을 해버렸어요. 이 관련해서. 네. 그런데 이제 EU 공동선언을 이제 별도로 맺었다는 것은 네. 결국 그만큼 EU와 한국이 가까워졌다는 거, 서로가 필요한 존재가 됐다는 거. 예.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결국 외교는 어느 일방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결국 쌍방향이다. 네. 결국 우리나라가 결국은 유럽에 가서 그만한 흔히 아주 쉬운 말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는 결국 우리나라가 그만큼 필요하게 됐다는 겁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또 EU가 왜 우리한테 그런 걸 원하느냐. 바로 그런 것을 좀 저희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EU하고는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속 가능한 선진화 일절에 창출한 공통의 과제를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네. 또 하나의 재밌는 건 유럽도 역시 2020년이라는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스마트 그로우스라고 하는데요. 예. 역시 이것도 키워드는 혁신입니다. 혁신,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 우리의 창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그러네요. 거죠. 그런 차원에서 EU하고 기초 분야, 과학 분야에서 또 협력 같이 하고 네. 그런 분야에서 이번에 가서 한 종의 재밌는 것은 소위 그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해서 네. 대표 협력 분야를 좀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네. 나노라든가 바이오 또 에너지 분야에서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네. 공동 연구 개발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차원에서 한 EU 간의 연구자, 우수한 연구자를 어떻게 교류를 해보자 하는 그러한 또 협력을 했고요. 네. 재밌는 것은 이번에 그 EU 내에 그 한 EU 연구 혁신센터를 이번에 또 개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리서치, 우리의 그 연구자들이 네. 가서 이후에 그 튼튼한 기초 과학 기술 토대를 저희들이 또 배우고 또 보고 또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상용 기술을 또 저희들한테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업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지만은 FTA의 이행 부분입니다. 네. 2010년에 FTA를 맺었고 서로가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맺었는데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또 약간 좀 뭐랄까 이걸 조금 더 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네. 성실하게 또 성실하게 원활하게 이행하는 그런 부분의 협력 부분도 당연히 EU하고에서 아주 중요한 협력 분야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협력 사업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보면 과학 분야들이 좀 많은데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중에 거의 뭐 절반 가까이가 EU 네. 출신인 걸 보면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기로 또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 국민들의 명석한 두뇌와 또 EU의 그런 또 유능한 인재들과 상호 교류가 된다면 또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벨기에 정상회담 얘기를 해볼게요. 벨기에에서는 한 EU 정상회담이 열리기 이전에 한 벨기에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벨기에에 대해서 뭐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만큼 작은 규모의 나라지만 아주 그 파워는 엄청나다라고 뭐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벨기에와 한국은 어떤 인연이 있는 나라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여러분이 벨기에 하면은 초콜릿, 또 와플, 네. 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사실 이번에 그 제가 이제 이번에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초콜릿 뭐 했지만 저희들이 이제 행사 준비한다고 제 사전 답사를 가끔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 벨기에 갔을 때 초콜릿도 좀 먹어봤는데 확실히 이제 초콜릿 와플 이런 네. 게 있는데 이러한 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한 1900년부터 우리 벨기에하고 인연이 있었답니다. 기록에 따르면. 꽤 그래서, 오래됐네요. 예,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이제 벨기에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순위가 세계 12위이듯이 소위 조그만 나라가 결국은 잘 살기 위해서 외국하고 뭔가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 그 국왕이 레오폴드 2세였다고 하는데요. 네. 그분이 이렇게 세계 곳곳에 좀 다녀와라 해서 우리 한국이 또 거기까지 또 해당을 했대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이 또 기록이 예. 있고요. 이제 그건 이제 옛날 기록인데 네. 하나 재밌는 건 벨기에가 사실 참전국입니다. 조그만 네. 나라가 사실은 군대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병 1개 부대 한 연인원 3,000명 이상이 이제 참전을 합니다. 근데 그런 정도로 우리하고 좀 기능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이름이 좀 헷갈려서요. 그 멜런 장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그 장관이 그 당시 국방장관이었는데 네. 이 파병을 하게 되려면은 그 강등을 해야 된다 자기 그 저기를 그래서 아예 강등해서 어머. 한국전 참전했다는 그런 것도 있고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주 저희들하고도 알게 모르게 그냥 인연이 많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친근한데 현재 한국과 벨기에 양자 관계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뭐 한국전 참전 얘기도 해주셨고 뭐 경제 분야라든지 뭐 한EU FTA 체결 이후에 벨기에 기업들이 뭐 한국에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바꾸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벨기에 가서 또 하나의 이제 그 성과 사업 중에 하나가요. 그 벨기에에 있는 솔베이사가 네, 유명하죠. 화학인데 솔베이사 등 포함해가지고 한 5개 기업들이 한 3.7억 불 정도 우리나라에 투자한다는 그 정도는 소위 말해서 투자 신고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도 그 솔베이사가 이제 유명한 이제 화학 회사인데 아마 내년에 그 이대 내에 그 연구 센터를 개설을 할 겁니다. 이화여대 내에. 네.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한 R&D 센터를 한국에 있는 대학 내에 설치를 한다. 그 말은 한국이 그만큼 이제 우수한 인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한다는 거죠.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켄트대라고 그 벨기에에서 유명한 대학이 송도에 또 유치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저희들하고 좀 먼 나라처럼 보이지만은 그 벨기에 한국문화원이 또 이달 말경에 또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또 청소년 교류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워킹 할리데이 협정을 좀 맺으려고 했는데 좀 네. 시간이 좀 그래서 가서명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영국에도 말씀드렸듯이 워킹 할리데이가 되면은 네. 저희도 젊은이들이 또 벨기에 많이 또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특히 한국문화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설치된 나라에서 보면 이 한류가 굉장히 확산되는데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더라고요. 네네. 네, 벨기에에서도 또 우리나라의 문화들이 많이 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벨기에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보면 양국의 강점들을 중심으로 또 협력을 확대해보자 이런 말씀을 나눴다고 하는데 양국의 강점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 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벨기에가 조그만 나라지만 그만큼 세계적으로 굳건한 나라로서 유로의 중견 국가에 살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기술력과 그런 기술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산학 협력의 클러스터가 그만큼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배울 부분이 예, 많겠네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한테 뭐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경제적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그 EU의 그 상임의장이 네. 바로 벨기에 분입니다. 예. 지금 현재.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EU 통합에 있어서 네. 그 조그만 나라가 큰 나라들 사이에서 결국 큰 나라들과 같이 통합을 해야 국가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인식을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EU 통합을 오히려 주도를 했어요. 물론 이제 흔히 우리 EU 통합하면은 독일과 프랑스가 네. 쌍두마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 쌍두마차가 움직이려면 다른 나라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차원에서 벨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제 부분에서 아까 말한 산학협력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동북아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또 유라시아 이니스들 구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벨기에가 그 EU 통합을 어떻게 선도했는가 그런 경험도 저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말 다양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외교부 하태혁 유럽국장님 직접 모시고요. 대통령의 서유럽 순방의 의의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높아지는 우리나라 위상 얘기 나눌 때마다 느끼게 되고요. 또 그에 걸맞게 우리나라 외교의 수준 역시 발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친절한 설명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라이브 모파 시청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방송도 역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 체감 온도 36.5도. 대한민국의 내일은 맑음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민 행복, 한반도 행복, 지구촌 행복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세계는 먼 나라와 이웃 나라의 경계가 없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는 지구촌 곳곳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종 세계적 문제에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희망의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갈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외교부는 보다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자세로 국민의 안전을 엄중히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협력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국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 협력 기반을 토대로 동서남아, 태평양, 유라시아를 넘어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등 세계 곳곳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신뢰 외교의 지평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창조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 외교를 강화하면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외교를 전개하고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신흥시장권과의 경제 외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도전 및 위기 요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빈곤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 노력에 적극 참여하면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창설, 녹색기후기금 유치, 북극 이사회 정식 옵서버 가입 등 미래의 의제를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촌 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개발협력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 원조를 통해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우리의 경험, 특히 새마을 운동을 통한 농촌 개발 경험을 나눔으로써 개도국의 빈곤 퇴치와 자립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 해외 봉사단 파견 등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ODA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160여 개 제외 공간을 공공외교 전처기지로 한류 확산 지원, 우리 문화 알리기 등 다양한 공공외교 사업을 전개하여 지구촌 사람들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국가 브랜드 창출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 1,400만 시대를 맞아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해외 활동을 누릴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영사 동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외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720만 동포 사회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새 시대.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국민 행복, 한반도 행복, 지구촌 행복. 외교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청소년, 주부,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도전하여 성공하는 공간.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며 발전시키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공간. 내가 아닌 우리의 재능과 아이디어를 모아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커뮤니티.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타운입니다. 창조경제타운에서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받으면서 아이디어 구체화, 기술 평가와 권리화, 시제품 제작, 경영 마케팅 등 전 과정을 각 분야의 전문가가 멘토가 되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발전되도록 지원합니다. 교육 문화, 환경 에너지, 안전 의료 복지, 농림수산식품,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언제든지 멘토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공유 아이디어 공간에서는 생활 속에서 습득한 노하우와 무한한 상상력,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까지 함께 나누고 집단지성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여 개인은 생활의 불평과 자원 낭비를 해결하고 창업 성공 경험을 얻게 되며 정부는 환경 에너지와 같은
각종 사회 문제에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공모전들을 소개합니다. 개인은 공모전에 참여하여 독특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사업 지원 정보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손쉽게 찾아 지원받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개방, 공유, 협력의 정부 3.0 시대에 발맞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창조경제 사례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도전한 창조경제 성공 사례를 전시합니다. 길거리에 넘쳐나는 쓰레기에 눈살을 찌푸리던 대학생들은 태양광 에너지로 쓰레기를 압축하는 아이디어를 내어 친환경 쓰레기통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로 고민하던 가정주부는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를 만들어 창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디어가 제품과 서비스로 창출된 사례를 사이버 박람회에 전시하여 도전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타운은 앞으로 기업이나 출연연구소의 기술과 자원도 활용하여 개인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아이디어 제안자, 디자인 전문가, 투자자 등 다양한 커뮤니티가 협력하고 멘토링을 해주는 공간. 창조경제타운은 이러한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공간입니다. 창조경제타운은 각자의 꿈과 끼를 발산하는 국민 모두의 공간입니다. 모두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실현되어 좋은 일자리 열매가 끊임없이 열리는 경제.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가 바로 창조경제타운이 바라는 미래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저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립니다.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위대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국민 행복의 원천이 되고 창조경제의 토대가 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 정부 3.0. 이제는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공개 문서는 생산 즉시 원문까지 사전에 공개하겠습니다. 국민은 공개된 정보를 실생활에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정부가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겠습니다. 개방된 데이터는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창조기업이 만들어지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고 관련 법률 정비 등을 통해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과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과학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PC 영상회의 등 디지털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여 칸막이를 허물며 조직, 인사, 예산, 평가 등 정부 혁신을 통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 국민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알지 못하여 빠진 서비스도 정부가 찾아서 알려드리고, 기업에 대해서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별로 허가 민원과를 설치하여 원스톱으로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Well, I'm excited to learn that the new administration has embraced this Government 3.0 program. By providing leadership to the world, Korea can make a big difference. 정부 3.0이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미래. 정부는 더 투명하고 유능해져 국민은 더 편리하고 행복해지고, 경제는 창의성이 발휘되어 창조 경제가 꽃피울 것입니다. 국민의 참여와 공직사회의 개혁 의지를 하나로 모아 정부 3.0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바로 그곳에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불타는 꽃중년의 해외여행 준비법. 짐 싸고 짐 싸고 짐 싸고 눌러 싸고 출발! 이 안 된다. 잠깐, 정말 다 챙기셨나요? 이제는 해외 안전 정보까지 챙기세요. 더 편안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외교부. 청춘 남녀의 해외여행 준비법. 놀고 사고, 놀고 사고, 놀고 사고, 놀고 사고. 출발! 이 안 된다. 잠깐, 정말 다 챙기셨나요? 청춘들이여, 이제는 안전까지 챙겨라. 더 즐거운 여행이 시작될지니. 외교부.